나는 찻잔에 뜨거운 물을 부었다. 찻잎이 서서히 풀리며 쌉쌀하고 향긋한 향기가 찻집 안을 가득 채웠다. 서울의 낡고 오래된 동네. 곧 재개발의 바람에 사라질지도 모를 이 골목에서 나의 작은 찻집 월하는 시간의 흐름을 잊은 채 고요히 숨 쉬고 있었다. 내 이름은 박선화. 동네 사람들은 나를 그저 인심 좋은 찻집 할머니로만 안다. 78. 내 나이의 노인들이 의례 그렇듯 나는 느리고 조용한 움직임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끓인 찬물을 식히고 정성껏 닭이를 닦고 창가에 놓인 작은 화채물을 주는 것. 이 평온함이야말로 내가 내 피와 젊음을 바쳐 얻어낸 내 인생의 마지막 전리품이었다. 오전의 손님은 언제나처럼 동네의 노인들 몇 분이 전부다. 우리는 따뜻한 대추차를 나누어 마시며 자식들 이야기나 아픈 무릎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그들의 주름진 얼굴과 느릿한 말투 속에서 내가 지켜내고 싶었던 평범한 삶의 가치를 보았다. 나는 더 이상 수만 명의 목숨을 책임지는 사단장이 아니었다. 그저 이웃의 안부를 묻는 평범한 할머니, 박선화일 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 역할이 내 어깨를 짓누르던 별 계급장보다 훨씬 더 마음에 들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끊겼을 때 나는 찻집 뒷문으로 나갔다. 그곳에는 내가 며칠 전부터 돌봐주고 있는 길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다. 녀석은 다리를 절뚝이며 우리 가게 앞에 쓰러져 있었다. 나는 녀석을 데려와 소독약으로 상처를 닦아주고 나무젓가락과 헝겊으로 서툰 솜씨로나마 부목을 만들어 주었다. 나의 손길은 나이 탓에 조금 떨렸지만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는 순서는 마치 오래전부터 내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정확했다. 야옹, 녀석이 내 손길에 몸을 비비며 응석을 부렸다. 나는 따뜻한 우유 한 그릇을 녀석 앞에 놓아주었다. 많이 먹어라. 그래야 빨리 낫지. 작은 생명을 돌보는 일. 그것은 내가 이 고요한 삶 속에서 느끼는 소박한 기쁨이었다. 저녁이 되자 내 유일한 가족이자 내 삶의 이유인 손자 민준이가 학교를 마치고 돌아왔다. 17살. 녀석은 부모를 일찍 여의고 할미 손에서 자랐지만 구김살 하나 없이 밟고 건강하게 자라주었다.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오냐. 우리 강아지 배고프지? 어서 와서 저녁 먹어라. 우리는 찻집 안쪽의 작은 살림방에 마주 앉아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 몇 가지로 소박한 저녁을 먹었다. 민준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 이야기, 그리고 새로 나온 컴퓨터 게임 이야기를 신나게 제잘거렸다. 나는 말없이 녀석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며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이 아이의 평범하고 행복한 하루, 그것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풍파를 등지고 이곳에 뿌리 내린 이유였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는 찻집 한쪽에 높은 선반에 있는 차십통을 꺼내려 팔을 뻗었다. 바로 그때 옆구리에 숨겨진 오래된 상처에서 찌릿하고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나도 모르게 흡하는 소리와 함께 허리를 숙였다. 괜찮으십니까? 장군님, 파편이 너무 깊습니다. 시끄러워. 이 정도는 긁힌 것뿐이다. 아주 오래전 북녘의 차가운 눈밭에서 들었던 한 젊은 부하의 절박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스쳤다. 나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고통스러운 기억을 몰아냈다. 늙으면 몸도 마음도 시도 때도 없이 과거를 소환하는 모양이었다. 그날 밤 민준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나는 내 방의 낡은 나무 괴짝을 열었다. 괴짝 안에는 나의 화려했던 공적인 삶을 증명하는 훈장들과 대통령에게 받은 휘장들이 들어있었다. 대한민국 여군 최초의 별, 준장, 최초의 여성 사단장. 세상 사람들은 나의 이런 모습만을 기억했다.
하지만 나는 그 훈장들 밑에 숨겨진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 들었다. 이 상자 안에는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의 진짜 과거가 봉인되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훈장 대신 녹슬고 검게 변한 군용 단추 하나가 들어 있었다. 1970년대 북한군 하전사가 달고 다니던 조악한 별 모양이 새겨진 단추. 그것은 내가 칠흑 같은 압록강을 건너 적의 심장부에서 벌였던 비밀 작전의 유일한 흔적이자 내 손으로 거두었던 한 젊은 적군의 마지막 유품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손바닥만 한 크기의 낡은 암호 수첩이 놓여 있었다. 수첩 안에는 지금은 나조차도 해독할 수 없는 숫자와 기호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 암호 하나하나에는 조국을 위해 이름도 명예도 없이 사라져간 젊은 영혼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나는 단추를 손에 쥔 채 눈을 감았다. 화약 냄새, 피비린내, 그리고 살을 애는 듯한 추위, 그 모든 감각이 다시 나를 덮쳐왔다. 나는 왜 살아남았을까?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싸웠던가? 나는 조용히 상자를 닫았다. 이것은 나의 무덤이다. 내 손으로 직접 묻어버린 박선화 장군과 이름 없는 북파공 작권의 무덤. 나의 손자, 민준이의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는 이 무덤이 영원히 굳게 닫혀 있어야만 했다. 나는 그저 이 작은 찻집에서 조용히 차를 다리고 길고양이를 돌보며 손자의 재롱을 보는 평범한 할머니로 생을 마감할 것이다. 그것이 나의 마지막 임무였다. 하지만 나는 그리고 이 세상 누구도 잊힌 전쟁터의 늙은 영웅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곧 나의 이 고요한 찻집에 피비린내 나는 과거의 망령들이 가장 오만하고 무례한 얼굴을 하고 찾아올 터였다. 그리고 나의 마지막 전쟁은 그렇게 시작될 것이었다. 나의 평온한 찻집 월화의 시간은 동네의 재개발의 광풍이 불어닥치면서부터 조금씩 뒤틀리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낡은 가게들 위로 철거, 보상협의 같은 붉은 글씨의 현수막이 유령처럼 나붙었다. 평생을 이곳에서 살아온 늙은 상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체념의 그늘이 짙어졌다. 그리고 그 불안의 그늘 속으로 새로운 종류의 포식자들이 어슬렁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스스로를 흥랑파라 불렀다.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온몸에 조잡한 문신을 한 20살 남짓의 젊은 깡패들이었다. 그들의 두목은 흥랑이라 불리는 갓 30을 넘긴 듯한 남자였다. 그는 뱀처럼 차가운 눈과 상대를 압도하려는 듯한 거만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재개발 시행사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쌍값의 가게를 넘기지 않으려는 늙은 상인들을 협박하고 괴롭히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다. 나는 내 찻집 창가에 앉아 그들이 옆 가게인 형제 이발관의 박노인을 괴롭히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이발소 의자의 제멋대로 드러누워 담배를 피우고 박노인의 어깨를 툭툭 치며 시비를 걸었다. 박노인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그들의 행패를 묵묵히 견뎌낼 뿐이었다.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었다. 젊은 초의 형사라는 자는 그저 상인들 간의 자리다툼 정도로 여기며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법은 이곳에서 너무나 멀리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 재앙의 발걸음이 마침내 나의 찻집으로 향했다. 딸랑 요란한 소리와 함께 흥랑과 그의 부하 서너 명이 찻집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들은 손님이 아니었다. 그들의 목적은 명확했다. 할망 장사 잘돼 흥랑이 내게 반말을 찍찍 내뱉으며 흙 묻은 신발을 신은 채로 찻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테이블 위에 다리를 꼬아 올리고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 여긴 금연입니다. 손님. 내가 조용히 말했지만 그는 비웃음을 날릴 뿐이었다. 그들은 일부러 큰 소리로 떠들고 찻잔을 거칠게 다루며 바닥에 침을 뱉었다. 조용하고 향긋했던 나의 공간은 순식간에 그들의 저급한 에너지로 오염되었다. 나는 그저 아무 말 없이 차를 내어주었다. 분노를 드러내는 것은 짐승에게 피냄새를 맡게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나는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차를 다 마신 그들은 계산은커녕 자리에서 일어나며 보란듯이 찻상을 발로 걷어찼다.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내가 아끼던 백자 닭이 세트가 산산조각 났다. 나는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내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나의 그 평온한 무표정이 오히려 흥랑의 심기를 건드린 모양이었다. 그는 내게 성큼 다가왔다. 할망, 겁대가리를 상실했나 우리가 누군 줄 알고 이렇게 뻣뻣하게 굴어 그는 내 앞에 서서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내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그 행동을 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 나의 주름진 뺨을 툭, 툭 하고 마치 강아지를 대하듯 가볍게 쳤다. 귀엽네. 이 할망구 성깔이 있는 게 마음에 들어. 그의 손이 내 뺨에 닿는 순간 내 머릿속에 시간이 멈췄다. 그리고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또 다른 나의 감각이 깨어났다. 목표 흥랑, 신장 180 신체다. 체중 85kg 추정. 오른손잡이. 현재 나와의 거리 37m. 무방비 상태. 제압까지 소요시간 1.5초. 공격 루트 힐 오른손으로 뺨을 치는 순간 왼손으로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오른손 수도로 그의 목 경동맥을 가격한다. 예상 결과 즉각적인 의식불명. 공격 루트 2 그의 왼편으로 파고들어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가격하고 무릎으로 하복부 급소를 걷어찬다. 예상 결과 극심한 고통과 함께 전투 불능. 공격 루트 3 수십 가지의 살상 및 제압 시나리오가 0.1초 만에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내 몸의 모든 근육이 그의 목을 향해 튀어나갈 준비를 마쳤다. 내 눈빛이 짐승의 그것처럼 차갑게 빛났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내 시선 끝에 카운터 위에 놓인 작은 액자가 걸렸다.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내 손자. 민준이의 사진.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할머니는 늘 따뜻하고 좋은 향기가 나요. 언젠가 민준이가 나에게 했던 말. 나는 이 아이를 위해 피비린내. 나는 과거를 모두 묻었다. 나는 더 이상 적의 심장에 칼을 꽂는 북파공작권도 수만 명의 목숨을 책임지는 장군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내 손자에게 된장찌개를 끓여주고 좋은 향기가 나는 할머니로 남고 싶었다. 그 평범한 행복을 위해 나는 이 순간의 굴욕을 견뎌야만 했다. 나는 내 안에서 날뛰는 맹수를 간신히 억눌렀다. 그리고 아주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찻값은 괜찮으니 그만 나가주시게. 나의 그 순종적인 태도에 흥랑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할망, 그래야 착하지. 내가 다음에 또 올게. 그때까지 가게 팔 생각 잘 하래봐. 내 말 안 들으면 저기 이발소 영감처럼 될 줄 알아. 그는 내 뺨을 한 번 더 툭 치고는 부하들을 이끌고 유유히 사라졌다. 나는 그들이 사라진 뒤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내 뺨에는 아직도 그의 더러운 손길의 감촉이 남아있는 듯 했다. 수치심과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나는 깨진 찻잔 조각들을 묵묵히 쓸어 담았다. 괜찮아. 민준이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나의 그 결심은 다음 날 아침 무참히 깨어지고 말았다. 흥랑 패거리는 밤사이 동네의 다른 가게들을 모조리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 형제 이발관의 유리창은 박살이 났고 박 노인은 그들과의 실랑이 중에 팔이 부러져 병원에 입원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협박을 넘어 노골적인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동네 상인들의 탄원서를 받아 직접 경찰서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젊은 최 형사를 만났다. 그는 내 말을 건성으로 듣더니 귀찮다는 듯이 말했다. 할머니, 제가 들어보니 이거 그냥 재개발 이권 때문에 상인들끼리 다투는 거네요. 저쪽 가게 사람들은 할머니네 가게가 헐값에 안 팔고 버티니까 재개발이 늦어진다고 불만이 많다면서요. 그는 사건의 본질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었다. 그리고 저 깡패라는 친구들도 그냥 젊은 애들이 좀 거칠게 자기 주장하는 거지. 무슨 큰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할머니,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시고 동네 분들하고 잘 합의를 보세요. 저희도 바쁩니다. 문이 내 눈앞에서 쾅 하고 닫혔다. 법은 처음부터 약자의 편이 아니었다. 이 나라의 시스템은 저들의 폭력을 묵인하고 오히려 피해자인 우리를 분란을 일으키는 자로 취급하고 있었다. 나는 경찰서를 나와 막연히 거리를 걸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대로 물러서야 하나? 가게를 팔고 민준이와 함께 이 동네를 떠나야 하나? 그때 내 눈에 흥랑 패거리들이 한 무리의 어린 학생들의 돈을 빼앗고 있는 모습이 들어왔다. 그들은 내 손자 민준이와 같은 또래의 아이들이었다. 그들의 폭력은 이제 노인을 넘어 더 약한 아이들에게까지 향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물러서는 것은 평화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폭력에 굴복하고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이 동네를 떠나도 저들은 또 다른 동네에서 똑같은 짓을 반복할 것이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좋다. 법이 저들을 벌하지 못한다면 내가 직접 하겠다. 이것은 국가의 전쟁이 아니다. 이름 없는 영웅이 될 필요도 없다. 이것은 나의 이웃과 나의 손자를 위한 한 늙은이의 마지막 전쟁이다. 내 눈빛이 50년 전 압록강을 건너던 그 밤처럼 차갑고 푸르게 빛나기 시작했다. 경찰서 문을 나선 그 순간부터 나의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나는 더 이상 법이나 시스템에 기댈 생각이 없었다. 그들이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포기한 이상 나는 나만의 법으로, 나의 방식으로, 나의 이웃과 가족을 지켜야만 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수십 년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먼지 쌓인 연락처 하나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그는 과거 나의 지휘 아래에 있던 부관이자 지금은 국내 최대의 민간 보안 업체를 운영하는 나를 여전히 장군님이라 부르는 유일한 사람, 오정수 전무였다. 오 전무, 나 박선화요. 수화기 너머로 그의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장군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별일 없으신지요? 별일이 생겨서 전화했네. 자네, 도움이 좀 필요해. 나는 내 상황을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내 찻집 주변에 아무도 모르게 최고 성능의 CCTV 몇 대를 설치해 줄 수 있겠나. 특히 야간 투시 기능과 음성 녹음 기능이 뛰어난 걸로. 오늘 밤 안으로. 무슨 일이신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즉시 최고의 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장군님. 그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것이 나와 그 사이의 신뢰 방식이었다. 그날 밤 민간인으로 위장한 오 전무의 직원들이 찻집을 찾아와 가게 안팎의 사각지대 곳곳에 누구도 눈치챌 수 없는 초소형 카메라들을 완벽하게 설치했다. 나의 작은 찻집은 이제 거미줄처럼 촘촘한 감시망을 갖춘 나의 요새가 되었다. 나는 적을 기다렸다. 그들은 반드시 다시 찾아올 터였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나의 굴복을 확인하기 위해.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이틀 뒤 저녁, 흥랑과 그의 패거리 대여섯 명이 다시 찻집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들은 이전보다 더 거만하고 더 소란스러웠다. 마침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손자 민준이가 가게 일을 돕고 있었다. 할망구, 아직도 장사하고 있었네. 가게 뺄 생각은 좀 해봤어. 흥랑이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그는 카운터 앞에 서 있는 민준이를 발견하고는 흥미롭다는 듯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이 꼬맹이는 뭐야? 내 손주냐? 허우대는 멀쩡하게 생겼네. 그는 민준이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야, 꼬마야, 내 할미한테 가서 말해. 괜히 고집 부리다가 너까지 다치지 말고 얌전히 가게 넘기라고. 민준이가 분노에 찬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우리 할머니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오호, 이 새끼 봐라. 눈깔에 힘 들어간 것 좀 봐. 흥랑이 재미있다는 듯 웃으며 옆에 있던 의자를 집어들었다. 어른한테 대드는 버르장머리는 좀 뜯어 고쳐야지. 그는 의자를 민준이를 향해 거칠게 집어던졌다. 나는 그 순간 그 어떤 생각도 하지 않았다. 내 늙은 몸이 수십 년간의 훈련으로 각인된 기억을 따라 비처럼 움직였다. 시간이 늘어나는 듯한 착각 속에서 나의 모든 동작이 선명하게 보였다. 나는 날아오는 의자의 궤적을 읽고 몸을 살짝 비틀어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그것을 옆으로 흘려보냈다. 의자는 내 옆의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동시에 나는 의자를 던진 깡패의 앞으로 2걸음 만에 파고들었다. 놈은 자신의 공격이 빗나가고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나를 보고 당황한 상태였다. 나는 그의 손에 들린 쇠파이프를 향해 망설임 없이 손을 뻗었다. 내 손끝은 버리침을 쏘듯 정확하게 그의 손목 안쪽 척골신경이 지나는 급소를 찔렀다. 깍! 놈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의 손에서 힘이 빠지며 쇠파이프가 땡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그의 팔은 순간적으로 마비되어 축 늘어졌다. 이 모든 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찻집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흥랑과 그의 부하들은 자신들의 동료가 어떻게 당했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경악에 찬 눈으로 나와 팔을 붙잡고 고통스러워하는 동료를 번갈아 쳐다봤다. 저 조용하고 힘없어 보이던 할머니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그리고 나의 손자 민준이. 녀석은 입을 벌린 채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녀석이 알던 늘 따뜻하고 향기로운 차를 내어주던 할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녀석의 눈앞에는 차갑고 서늘한 눈빛으로 건장한 깡패를 단 일격에 무력화시킨 낯선 존재가 서 있었다. 우리의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흥랑은 이내 정신을 차렸다. 그의 얼굴에서 당황한 기색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흥미와 의심,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대신했다. 이 할망구, 정체가 뭐야? 그는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그냥 평범한 늙은이가 아니야. 뭔가 있어.
그는 더 이상 경솔하게 날뛰지 않았다. 그는 쓰러진 부하를 부축하며 나를 향해 경계심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오늘 일, 재밌네. 우리 다시 보게 될 거야. 할머니.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부하들을 이끌고 황급히 셔터를 내렸다. 그들이 사라진 뒤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게 물었다. 할머니, 방금 그게 뭐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바닥에 떨어진 찻잔 조각을 주우며 대답했다. 뭐가 말이냐?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다. 저놈이 헛손질을 한 거지.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내 손자는 내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이후 민준이는 나를 이전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 눈에는 존경과 함께 아주 희미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우리 사이의 평범하고 따뜻한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자신의 아지트로 돌아간 흥랑은 분노에 차서 테이블을 걷어찼다. 시발 그 할망구. 대체 정체가 뭐야? 의사한테 데려가 봤더니 우리 애팔 인대가 늘어난 정도가 아니라 신경 다발이 일시적으로 마비됐다고 하잖아. 보통 솜씨가 아니야. 그의 이인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님, 아무리 봐도 이상합니다. 혹시 은퇴한 형사나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몰라. 하지만 이대로는 못 넘어가. 내 체면이 뭐가 돼. 당장 애들 풀어서. 그 할망구 뒷조사에 이름, 나이, 가족관계, 과거 행적까지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봐. 그리고 흥랑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더 이상 소꿉장난은 끝났어. 내일 밤 우리 애들 전부 동원해. 그 똥물 같은 찻집 아주 가루로 만들어버려. 그리고 그 할망구 다시는 고집 못 부리게 아주 제대로 밟아버릴 거야. 그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고 더 잔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의 정체를 파헤치고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그날 밤 나는 홀로 찻집에 앉아 새로 설치된 CCTV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흥랑의 부하들이 내 찻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염탐하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찻잔을 들었다. 오너라, 벌어지더라.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이 평생 상대해 본 적 없는 가장 무서운 적을 건드렸다. 이 찻집은 나의 요새다. 그리고 이곳에 들어오는 자, 살아서 나갈 생각은 하지 마라. 나의 마지막 전쟁의 두 번째 막이 그렇게 오르고 있었다. 그날 이후 찻집 월화를 찾는 손님의 발길이 완전히 끊겼다. 동네 사람들은 흥랑패의 보복이 두려워 우리 가게 앞을 지날 때조차 고개를 돌리고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다. 나의 작은 찻집은 이제 외부와 완벽하게 고립된 섬이 되었다. 손자 민준이는 그날 이후로 말이 없어졌다. 녀석은 학교와 집만을 오갔고 나를 볼 때마다 무언가 묻고 싶어 하는 눈치였지만 차마 입을 떼지는 못했다. 녀석이 목격한 그날의 일은 평범한 할머니라고만 믿었던 내대한 녀석의 세계를 뒤흔들어 놓았을 것이다. 그 혼란과 두려움이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고 있었다. 나는 놈들이 다시 찾아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흥랑, 그놈은 자신의 체면을 구기고 부하 앞에서 망신을 당한 것을 결코 용납하지 못할 위인이었다. 다음번에는 지난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힘으로 나를 완전히 짓밟기 위해 올 터였다. 나는 전쟁을 준비했다. 나의 전쟁터는 나의 찻집이었다. 나는 지난 며칠간 가게의 모든 가구 배치를 새로 했다. 테이블과 의자를 옮겨 외부에서 침입했을 때 동선이 꼬이게 만들고
곳곳에 엄폐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점들을 만들었다. 주방에는 늘 커다란 무소에 주전자에 뜨거운 물을 끓여두었고, 손이 가장 잘 닿는 곳에 과도를 빙자한 날이 잘 선 단검을 숨겨두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전무가 설치해준 CCTV 시스템을 점검했다. 태블릿 PC 하나로 가게 안팎의 모든 상황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볼 수 있었다. 또한 위험 상황 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전무의 중앙 관제실과 내 휴대폰으로 연결된 112 자동 신고 시스템에 즉시 비상 신호가 전송되도록 설정해 두었다. 나는 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다. 적을 나의 함정 안으로 유인하고 있었다. 결전의 날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그날 저녁, 나는 민준이에게 말했다. 민준아, 오늘 밤은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오너라. 학교 과제도 같이 하고. 싫어요. 할머니, 저 그냥 집에 있을래요. 녀석은 내 곁을 지키려 하는 듯했다. 그날 이후 녀석은 나를 과보호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나는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할미 말 들어라.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게임도 실컷 하고 재밌게 놀다 와. 할미가 내일 우리 강아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놓고 기다릴게. 내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안 민준이는 마지못해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다. 나는 녀석의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문 앞에서 녀석을 지켜보았다. 내 인생의 전부인 내 손주,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지옥의 악귀가 될 수도 있었다. 밤이 깊어졌다. 나는 찻집의 모든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홀로 닭이 앞에 앉아 명상을 시작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나의 모든 감각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렸다. 심장 박동은 느려지고 청각과 후각은 예민해졌다. 나는 50년 전 적진의 홀로 침투하던 그 밤처럼 완벽하게 어둠과 하나가 되어 있었다. 밤 11시 태블릿 화면에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어둠 속에서 검은색 승합차 3대가 찻집 앞으로 다가와 멈췄다. 차 문이 열리고 20명이 넘어 보이는 사내들이 쇠 파이프와 야구방망이를 들고 내렸다. 흥랑은 그들 가장 앞에서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찻집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손짓했다. 시작해.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테이블 아래에 숨겨둔 비상 버튼을 가만히 눌렀다. 전무와 경찰에게 나의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쾅, 콱쾅. 놈들이 찻집의 낡은 나무 문을 부수기 시작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가 가장 큰 무소에 주전자를 불 위에 올려놓았다. 물이 맹렬하게 끓기 시작했다. 쾅, 마침내 문이 부서지며 놈들이 함성을 지르며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바로 그 순간 나는 가게의 모든 전등 스위치를 내렸다. 찻집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다. 놈들은 갑작스러운 어둠에 당황하며 우왕좌왕했다. 뭐야, 불 켜, 안 보여, 시발. 하지만 나에게 어둠은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나는 내 가게의 모든 구조를 눈을 감고도 발바닥의 감각만으로 알 수 있었다. 나는 소리 없이 움직였다. 첫 번째 목표는 가장 앞에서 소리치던 놈. 나는 끓는 물이 담긴 주전자를 들고 그의 등 뒤로 접근했다. 그리고 그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전에 뜨거운 찬물을 그의 얼굴을 향해 그대로 부어버렸다. 끄악 살같이 타는 끔찍한 비명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다. 놈은 얼굴을 감싸주며 바닥을 뒹굴었고 다른 놈들은 그 모습에 경악하며 공포에 질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나는 놈들의 발소리와 숨소리, 그리고 공기의 미세한 흐름을 읽으며 어둠 속을 유령처럼 오갔다. 한 놈이 손전등을 켜는 순간 나는 옆에 있던 묵직한 옹기 항아리를 집어 던졌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놈은 머리에 직격탄을 맞고 쓰러졌다. 다른 한 놈이 욕설을 하며 내게 쇠 파이프를 휘둘렀다. 나는 그의 공격을 피하는 대신 오히려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내 팔꿈치로 그의 턱 관절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뚜둑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놈은 턱이 부서지는 고통 속에 정신을 잃었다. 이 미친 할망구가. 놈들은 이제 나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에 나는 더 이상 힘없는 노인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자신들의 동료를 하나씩 사냥하는 정체불명의 괴물이었다. 나는 테이블과 의자를 장애물 삼아 놈들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인했다. 그리고 그들이 좁은 길목으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미리 준비해둔 함정을 발동시켰다. 선반 위에 있던 수십 개의 무거운 찻잔과 닭이 세트를 그들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다. 비명과 파열음,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찻집 안을 가득 채웠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20명에 가까운 깡패들 대부분이 전투 불능 상태가 되어 바닥을 뒹굴고 있었다. 마침내 어둠 속에는 나와 흥랑 단 둘만이 남았다.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주변에 쓰러져 있는 자신의 부하들을 보며 뒷걸음질 쳤다. 너 대체 정체가 뭐야? 나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나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었다. 내 손에는 과일을 깎던 작은 과도가 들려 있었다. 내 뺨을 다시 한번 쳐보시지. 내 차가운 목소리에 흥랑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괴성을 지르며 내게 달려들었다. 나는 그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공격을 피하며 그의 옆구리로 파고들었다. 하지만 70년 넘게 나를 지탱해온 늙은 몸은 나의 의지를 완전히 따라주지 못했다. 발을 옮기는 순간 며칠 전부터 나를 괴롭히던 옆구리의 오랜 총상이 찌르는 듯한 통증을 일으켰다. 순간적인 고통에 내 움직임이 0.5초간 멈칫했다. 흥랑은 그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내 팔을 붙잡고 나를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그의 손이 내 목을 향해 다가왔다. 잡았다. 이 늙은 여우 같은 년. 그의 소나귀에 내 숨이 막혀왔다. 눈앞이 아득해지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김 반장과 경찰은 아직 소식이 없고 오 전무의 팀은 과연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까? 절체절명의 순간 나는 마지막 남은 힘을 끌어모으고 있었다. 숨이 막혀왔다. 흥랑의 소나기가 강철처럼 내 목을 조여왔다. 70년 넘게 단련해 온 내 몸이었지만 세월의 무게와 옆구리를 찌르는 오래된 총상의 고통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눈앞이 흐려지고 다리의 힘이 풀려나갔다. 이대로 이 보잘것없는 찻집 구석에서 내 길었던 인생이 끝나는 것인가? 민준이. 내 손주 얼굴이 마지막으로 눈앞에 아른거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찻집의 유리창이 굉음과 함께 산산조각 났다. 섬광탄이었다. 눈을 멀게 하는 강렬한 빛과 귀를 찢는 폭음이 찻집 안을 가득 채웠다. 내 목을 조르던 흥랑의 손에서 힘이 순간적으로 풀렸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눈과 귀를 감쌌다. 움직이지 마. 모두 손머리 위로.
검은색 전술 장비로 무장한 대여섯 명의 사내들이 깨진 창문과 부서진 문으로 동시에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하게 훈련된 특수부대의 그것이었다. 그들은 쓰러져 있던 깡패들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흥랑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었다. 그들의 전투복 어깨에는 오정수 전무가 운영하는 민간 보안 업체 EGIS 시큐리티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오 전무의 팀이었다. 내가 눌렀던 비상 버튼이 마침내 제 역할을 한 것이다. 팀장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내게 다가와 깍듯하게 경례를 붙였다. 박선화 여사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괜찮으십니까?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들 덕분에 살았네. 상황이 정리될 무렵 저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마침내 우리의 늑장 경찰 최 형사가 부하들을 이끌고 현장에 도착한 것이다. 그는 쑥대밭이 된 찻집과 쓰러져 있는 수많은 깡패들 그리고 총으로 그들을 제압하고 있는 EGIS 시큐리티 팀을 보고는 입을 떡 벌렸다. 이게 다 무슨 상황이야. 당신들 뭐야. 총 내려놔. 최 형사는 상황 파악도 못한 채 오 전무의 팀에게 소리쳤다. 나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최 형사, 너무 늦었군. 내 차가운 목소리에 그가 나를 돌아보았다. 할머니가 아니라 선생님, 이게 대체 상황 설명은 이걸로 대신하지. 나는 오 전무에게 눈짓했다. 오 전무는 노트북을 꺼내 우리가 미리 설치해 두었던 CCTV 영상을 재생하기 시작했다. 영상은 그의 팀원들이 가지고 온 대형 태블릿 PC를 통해 현장의 모든 경찰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되었다. 첫 번째 영상은 놈들이 찻집에 쳐들어와 문을 부수는 장면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찻집에 불이 꺼지고 내가 어둠 속에서 그들을 하나씩 사냥하는 장면이 고성능 적외선 카메라에 의해 생생하게 재생되었다. 경찰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저 깡마르고 늙은 할머니가 건장한 깡패들을 추풍낙엽처럼 쓰러뜨리는 모습, 그것은 현실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한편의 액션 영화와도 같았다. 최 형사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스크린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귀찮은 노인으로 취급했던 내가 상상을 초월하는 괴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 부분, 내가 흥랑에게 붙잡혀 목이 졸리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나왔다. 바로 그때 흥랑의 입에서 이 모든 사건의 판도를 뒤집을 결정적인 진실이 터져 나왔다. 씨발, 이 할망구 때문에 나 의원 나으리가 약속한 재개발 이권이 다 날아가게 생겼잖아. 이 땅만 먹으면 되는데 이 놓친 내가 끝까지 버텨서 나 의원 그리고 재개발 이권, 흥랑의 그 한마디는 이 모든 사건이 단순한 조폭의 행패가 아니라 지역구 시의원과 결탁한 거대한 부동산 개발 비리의 일부였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내가 지키려 했던 것은 단순히 나의 작은 찻집이 아니었다.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부패 카르텔의 심장을 건드렸던 것이다. 영상이 끝나자 현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최 형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자신이 외면했던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달았다. 그의 눈에 더 이상 나태하고 무능한 경찰의 모습은 없었다. 그 자리에는 거대한 범죄의 실체를 마주한 한 명의 형사로서의 분노와 뒤늦은 정의감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향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날카롭고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다. 뭐 하고 있어? 여기 있는 놈들 전부 특수폭행, 공동상해,
주거침입 현행범으로 체포해 그리고 당장 서에 연락해서 나승훈 시의원과 관련된 모든 자료, 압수수색 영장 신청 준비하라고 해. 오늘부로 이놈들 뿌리까지 전부 뽑아버린다. 경찰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흥남과 그의 부하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끝났음을 직감한 듯 공포에 질린 채 수갑을 찼다. 나는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전무가 따뜻한 대추차 한 잔을 내게 건넸다. 나는 찻잔을 든 채 부서진 찻집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망가졌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다. 길고 길었던 나의 전쟁이 드디어 끝난 것이다. 최 형사가 나에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이제라도 자네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왔으니 다행이네. 이 사건 자네 손으로 마무리하게. 자네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내 말에 최 형사는 감격한 듯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내게 거수경례를 붙이고는 자신의 부하들을 지휘하기 위해 돌아섰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동이 터 올 무렵 나는 텅 빈 찻집에 홀로 앉아 있었다. 전무가 나에게 물었다. 장군님,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원하신다면 제가 이 찻집을 다시 예전보다 더 좋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됐네. 나의 시간은 이제 끝났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낡은 나무 괴짝 속에서 수십 년간 나를 따라다녔던 이름 없는 북파공작권의 증표, 검게 변한 북한군 단추와 낡은 암호 수첩을 꺼내 들었다. 나는 그것들을 조금 전까지 뜨거운 물이 끓고 있던 아궁이 속에 던져 넣었다. 나의 비밀스러운 과거가 붉은 불꽃 속에서 한 줌의 재로 변해가고 있었다. 박선화 장군도 이름 없는 공작원도 이제는 없다. 나는 이제 그저 손자 녀석의 아침밥을 차려줘야 하는 평범한 할머니 박선화일 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역할이 사무치게 마음에 들었다. 나의 진짜 평화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자 나의 작은 찻집 월화는 마치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모습이었다. 부서진 문, 깨진 창문, 그리고 산산조각난 닭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지난밤에 격렬했던 전투의 흔적이었다. 나는 빗자루를 들고 묵묵히 깨진 찻잔 조각들을 쓸어 담고 있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수십 년간 나를 짓누르던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진 듯 마음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다. 그때 민준이가 집으로 돌아왔다. 녀석은 엉망이 된 찻집의 모습을 보고 하얗게 질린 얼굴로 내게 달려왔다. 할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괜찮으세요? 다친 곳은 없으세요? 녀석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떨리고 있었다. 나는 괜찮다는 듯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그날 아침부터 세상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 내가 전무를 통해 경찰에 넘긴 CCTV 영상은 거대한 파문의 시작점이 되었다. 영상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심야 찻집의 혈투, 70대 노인, 20명 조폭 맨손으로 제압, 충격, CCTV 속 드러난 진실, 조폭 배후에 현직 시의원 있었다. 처음에는 사람들은 그저 힘센 할머니의 무용담에만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영상 속 흥랑이 외쳤던 나 의원과 재개발 이권이라는 단서는 사건의 본질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다. 경찰의 수사는 더 이상 최 형사 같은 일선 형사들의 손에 있지 않았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검찰이 직접 나섰다. 그들은 나의 CCTV 영상을 토대로 흥낭파와 나승훈 시의원 사이의 검은 커넥션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흥낭은 모든 것을 자백했다. 나승훈 시의원이 재개발 사업의 이권을 독차지하기 위해 자신들을 고용하여 원주민들을 헐값에 내쫓으려 했다는 사실을, 그의 자백과 함께 나 의원의 비리 장부가 발견되었고 그는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한때 지역의 왕처럼 군림했던 그의 정치 인생은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흥낭과 그의 조직원들 역시 범죄단체 조직 및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전원 구속되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을 무렵 최 형사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그 오만하고 무능한 젊은 경찰이 아니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겪으며 진짜 경찰로서 성장해 있었다. 그는 내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경찰이 된 이유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그 용기의 절반이라도 닮을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은 경찰이 되겠습니다.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자네라면 좋은 경찰이 될 걸세. 그가 돌아간 뒤 또 다른 손님들이 나를 찾아왔다. 바로 형제 이발관의 박노인을 비롯한 동네의 상인들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공구와 목재, 그리고 따뜻한 음식이 들려 있었다. 아이고, 박 여사 혼자서 이걸 다 어떻게 치우려고 했어. 우리가 다 같이 도와야지. 박 여사 덕분에 우리 동네가 다시 평화를 찾았는데. 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부서진 찻집을 치우고 새로운 문과 창문을 달기 시작했다. 여자들은 음식을 만들어 나르며 마치 잔칫날처럼 웃음꽃을 피웠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체념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함께 위기를 이겨낸 공동체의 끈끈한 유대감과 새로운 희망이 가득했다. 나의 찻집은 그렇게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이전보다 더 아늑하고 단단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이 동네의 외로운 이방인이 아니었다. 나는 그들의 이웃이자 친구이며 때로는 그들이 의지하는 우리 동네 대모님이 되어 있었다. 나는 그 어떤 군사적 승리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가슴 벅찬 행복감을 느꼈다. 그날 밤 말끔하게 정리된 찻집에 나와 민준이는 단둘이 마주 앉았다. 나는 녀석에게 새로 들여온 국화차를 우려주었다. 찻잔의 온기가 우리 사이에 어색했던 침묵을 녹여주었다. 민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할머니, 녀석은 한참을 망설이다. 결심한 듯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이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할머니, 대체 누구세요? 나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나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었고 숨길 필요도 없었다. 나는 내 손자를 한 명의 어른으로 존중하고 나의 진짜 삶을 이야기해 주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나의 길었던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군인이었단다. 민준아, 나는 녀석에게 내가 여자라는 이유로 수많은 차별과 편견에 맞서 싸워야 했던 육군사관학교 시절의 이야기부터 남자들도 버티기 힘든 특전사의 훈련을 악으로 깡으로 버텨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 여군 최초로 장군이 되어 사단장으로서 수만 명의 부하들을 지휘했던 나의 공적인 삶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나는 끝내 말하지 않았다. 적진에 홀로 침투해 내 손으로 사람을 죽여야 했던 이름 없는 북파공작권 시절의 이야기는
그 피비린내, 나는 과거는 나 혼자 짊어지고 갈 나의 무덤이었다. 내 이야기가 끝나자 민준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녀석의 눈에는 충격과 놀라움, 그리고 자랑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럼 왜 그렇게 대단한 분이 이런 작은 찻집에서 너를 위해서였지. 민준아, 나는 녀석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는 네가 장군 할머니의 손자라는 무거운 이름표를 달고 살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네가 그저 평범한 친구들과 어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꿈을 꾸며 자유롭게 살기를 바랐어. 그래서 나의 모든 과거를 묻고 그저 너에게 따뜻한 밥을 해주는 평범한 할머니로 살고 싶었던 거야. 나는 녀석에게 내가 생각하는 진짜 승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민준아, 진정한 군인의 가장 위대한 승리는 수많은 적을 무찌르고 얻는 훈장이 아니란다. 그것은 단 한 번도 싸우지 않고 평화를 지켜내는 것이다. 나는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았지만 결국 그 평범한 평화를 지키지 못했지.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 나는 나의 작은 찻집과 나의 이웃들, 그리고 무엇보다 너를 지켜냈다. 이것이야말로 할미가 내 인생에서 거둔 가장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승리란다. 내 이야기가 끝나자 민준이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내 앞에 서서 어설프지만 진심을 담아 거수경례를 붙였다. 할머니, 존경합니다. 녀석의 그 한마디에 내 인생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나는 녀석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나의 새로운 평온은 그렇게 가장 사랑하는 손자의 이해와 존경 속에서 비로소 완성되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 후 나의 작은 찻집 월화가 있는 낡은 골목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 있었다. 흥랑패와 비리 시의원이 사라진 자리에 따뜻한 사람들의 온기가 채워지기 시작했다. 재개발은 무산되지 않았다. 대신 대기업의 탐욕스러운 개발이 아닌 동네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마을 재생 사업으로 그 방향이 바뀌었다. 낡고 허름했던 가게들은 저마다의 개성을 살린 모습으로 예쁘게 단장되었다. 형제 이발관은 세련된 바버샵으로, 쌀가게는 아기자기한 떡카페로 변신했다. 그리고 나의 찻집 월화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이자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었다. 찻집 마당에는 작은 평상이 놓였고 동네 어르신들은 언제든 찾아와 차를 마시고 장기를 두며 소일했다. 아이들은 찻집 한쪽에 작은 석에서 책을 읽었고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을 데려와 서로의 육아 경험을 나누었다. 내가 구해주었던 길고양이는 이제 월이라는 이름을 얻고 찻집의 마스코트가 되어 손님들의 무릎을 오가며 애교를 부렸다. 손자 민준이는 이제 더 이상 어둡고 말이 없는 아이가 아니었다. 녀석은 그날 밤의 일을 겪은 뒤 오히려 더 강하고 긍정적인 아이로 성장했다. 녀석은 학교가 끝나면 찻집으로 달려와 할머니인 나를 돕는 것을 가장 큰 자랑으로 여겼다. 녀석은 이제 나를 그저 약하고 보호해야 할 할머니가 아닌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지혜로운 존경하는 인생의 멘토로 바라보고 있었다. 나의 삶 역시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망령에 시달리지 않았다. 나는 나의 모든 과거를, 현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자양분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매주 토요일 오후 나는 찻집 앞마당에서 동네 할머니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수업을 열었다. 바로 박선화 할미의 호신술 교실이었다. 자,
다들 집중나는 내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평균 나이 75의 학생들을 향해 말했다. 오늘은 길에서 낯선 사람이 갑자기 팔을 붙잡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워볼 겁니다. 이발관 박 노인의 아내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아이고, 박 여사, 우리같이 힘없는 늙은이들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소리나 지르는 거지. 바로 그겁니다. 내가 힘주어 말했다. 소리를 지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첫 번째 방어 기술입니다. 하지만 사람 살려라고 외치는 건 별 효과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냥 싸움 난 줄 알고 구경만 할 겁니다. 그럴 땐 이렇게 외치세요. 불이야라고. 불이야네. 사람들은 불이야라는 소리를 들으면 자신에게도 피해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즉시 쳐다보고 189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나쁜 놈들은 당황해서 도망치게 되어 있어요. 가장 좋은 호신술은 싸우는 기술이 아니라 위험한 상황을 미리 피하거나 주변의 도움을 이끌어내는 지혜입니다. 나는 할머니들에게 어려운 기술을 가르치지 않았다. 대신 지팡이나 장바구니 혹은 손에 든 우산을 이용해 자신을 방어하는 법, 상대의 급소를 공격하는 대신 균형을 무너뜨려 도망칠 시간을 버는 법 등을 가르쳤다. 할머니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내 소녀들처럼 웃고 떠들며 서로의 동작을 교정해 주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약자로서의 무력감이 아닌 나도 나를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내가 사단장 시절 수만 명의 부하들을 지휘할 때보다 더 큰 보람과 기쁨을 느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사람을 지키는 일이었으니까. 수업이 끝나고 우리는 찻집 툇마루에 둘러앉아 내가 직접 만든 국화차와 약과를 나누어 먹었다. 따스한 가을 햇살 아래 우리는 이웃이자 친구이며 서로를 지켜주는 든든한 가족이었다. 민준이가 내 옆에 앉아 조용히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내 발밑에서는 살이 통통하게 오른 고양이 워리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나는 찻잔을 든 채 내 앞에 펼쳐진 이 평화로운 풍경을,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행복한 얼굴을 가슴 깊이 새겨 넣었다. 나는 문득 나의 주름진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적의 목에 칼을 꽂고 차가운 총을 쥐었던 손, 수많은 작전 지도 위에 선을 긋고 수만 명의 운명을 결정했던 손,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장군이라는 영광의 악수를 나누었던 손, 그 모든 영광과 상처의 시간을 지나 나의 이 늙은 손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따뜻한 차를 따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의 그 어떤 순간보다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충만하고 행복하다고 진심으로 느꼈다. 장군의 손도 이름 없는 공작권의 손도 결국에는 이 따뜻한 찻잔 하나, 이 평범한 사람들의 소박한 웃음 하나를 지키기 위함이었을지도 모른다. 나의 길고 길었던 전쟁은 끝났다. 나는 마침내 내가 돌아와야 할 진짜 고지를 찾았다. 그것은 별이나 훈장이 빛나는 높은 곳이 아니었다. 바로 내 사람들의 온기가 있는 이 작고 소박한 찻집 툇마루였다. 나의 두 번째 봄은 그렇게 가장 따뜻하고 가장 눈부신 모습으로 내 인생의 황혼역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응원을 남겨주세요.